한국산 키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입원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국산 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현재 얼마나 많으며 그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유럽의 작은 국가 안도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피레네 산맥의 소규모 국가인 안도라가 전체 인구인 7만 7천 명이 모두 2번씩 테스트하기에 충분한 15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한국에 요청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한국산 테스트 키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안도라 보건부 장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 베나제 장관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테스트 키트가 2주 안에 스페인을 통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착하게 되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주문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안도라는 현재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는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프랑스와도 접하고 있기에 그 위기감에 대한 발빠른 조치로 한국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국가의 수가 무려 121개국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테스트 키트가 최고 수준의 제품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부탁과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에 대한 정성을 여러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기사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이 있는 몽고메리 지역은 시장인 스티브 리드가 직접 현대자동차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체코의 결정 역시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 영향으로 보인다는 체코 언론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LG가 인도네시아에 5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기부한 것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LG가 투자자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견고한 팀워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비단 테스트 키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한 언론사는 북미 지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을 통해 소개된 우리 한국 정부가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패키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패키지를 보내주는데 그 안에는 신선한 농장 과일과 소독제, 마스크, 일회용 봉지 등이 있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매뉴얼도 상세히 적혀 있다는 것과 그 안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도 담겨 있었음을 기사는 전했는데요. 그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저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이다. 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중인데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를 보며 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저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극찬을 했으며 아니 한국이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 모든 국가들보다 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단 말인가? 흥미로운 일이다 라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베인테 미누토스는 최근 안산 도시공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안산 와스타디움 내 천연 잔디 축구장에서 야외 필기 시험을 치른 것에 대해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 한복판에서 저항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한국의 극복 의지에 대해 칭찬했으며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도 한국이 일본에 앞서 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 와중에도 선거를 치를 정도라면서 반면 1000마스크나 공급하는 일본 수준으로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로 선거 연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한국의 경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으며 마스크 문제도 해결하였다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에 비해 확산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집단 사례로 의료 붕괴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무사히 극복하였다는 기사는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전환과 함께 심지어 크게 확산된 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응원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적 투쟁이 있었으며 이 두 가지가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국민들은 공황에 빠지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정부의 구심력이 강화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나서서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며 이런 혼란 속에서 겨우 10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완료한 그 속도는
실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사는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부분이나 쓸데없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미디어 등은 신뢰하지 않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칭찬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일본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한탄이기도 할 것이고, 과연 일본은 한국이 극복해낸 과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허나 우리 역시 완벽히 극복해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더 많은 시련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비록 많은 분들께서 너무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계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에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세계 최강의 군단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제7기동군단입니다. 보유한 전차만도 800여 대에 이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이 현역으로 운영하는 전차 수보다 많은 수입니다. 지난 1982년 부대 창설 당시부터 7군단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던 군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어 중심의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부대와 다르게 유사시 7군단의 임무는 북진, 선봉과 초월이라는 것인데요. 고착된 전선을 뚫고 적진 깊숙이 진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신형 전차와 보병 전투차, 장갑차, 자주포와 대공 자주포가 나올 때마다 7군단 예하 부대에 배치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부대 중에서 오로지 전진만 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 선봉이 바로 7군단의 창설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격형 군단인 7군단은 육군 내에서 단연 독보적인 규모와 화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인정받는 최대 규모 최강 전력의 기계화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제7군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육군 제7기동군단은 여타 군단들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동군단인 만큼 북쪽 진격에 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국군 부대는 전쟁 발발 시 주둔지를 철저히 방어하며 후방에서 병력을 충원해서 천천히 반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육군 제7기동군단은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무작정 진격하는 것이 목표이죠. 즉 육군 7군단은 전쟁이 나면 주둔지를 버리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평양으로의 진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한미군 2사단까지 7군단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7군단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시 단독 작전권이 있는 군단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공격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육군 7군단은 오로지 공격뿐인 부대이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도 방어 훈련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기동전에 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내부 경내 구호도 북진일 정도로 공격과 진격에 집중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주 임무인 다른 군단과는 달리 제7기동군단 사령부는 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단 사령부 건물은 모두 지하에 있어서 밖에서는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둔지 방어를 위해 이와 같은 설비를 갖춘 것인데요. 제7기동군단의 경우 언제든 주둔지를 버리고 진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도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령부 건물 및 시설에는 소홀한 육군 7군단이지만 전력 면에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군 중 가장 빠르게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받는 곳이자 육군 군단 중 가장 화력이 강한 군단으로 평가받는 부대가 바로 육군 7군단입니다. 공격전을 수행하는 기동군단의 특성상 우선 기계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화 장비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인데요. 전쟁이 터지면 최신식 아파치 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전력이 2배 이상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2개의 기계화 사단에 3개 기계화 사단을 더 받았고 제8, 11, 26 기계화 보병사단이 7군단 예하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총 6개 사단급 기계화 부대 가운데 5개를 7군단 깃발 아래로 모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국방개혁 장비 플랜에 따른 한시적 조치지만 한국군 역사상 7군단은 전무후무한 최강 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7군단 휘하에 5개 기보사가 보유한 기갑 장비는
전차만 헤아려도 800여 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독일 244대, 영국 227대, 프랑스 200대 등 서유럽 3대 군사강국이 보유한 전차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보유 전차 전량이 K 계열로 현재 한국군의 주력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K1, K1A1, K2와 같이 세계에서도 성능과 화력을 인정받은 모델입니다. 신형인 국산 K계열의 전차의 40%가 7군단에 몰려있는데 평시에 이 정도 전력을 갖춘 기계화 군단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정도입니다. 전쟁이 터질 경우 이스라엘 전군이 편성하는 기갑군단이 한국군 7군단에 필적할 정도라고 하니 7군단의 전력만으로도 여느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7군단의 숫자뿐만 아니라 화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사단의 포병 화력도 웬만한 유럽 국가의 자주포 세력과 비슷하거나 웃돌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옛 소련 붕괴 이후 꾸준히 군비를 축소해 외형 전력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반면에 7군단은 여기에 군단급 부대로는 유일하게 강습 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군단의 이하 부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맹호 부대라고 불리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있고 맹호 부대의 영원한 라이벌인 제20 기계화 보병사단 결전부대, 그리고 오뚜기 부대라고 잘 알려진 제8 기계화 보병사단, 젓가락 부대라 불리는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BC 마스터카드 부대라 불리는 제26 기계화 보병사단과 제7 포병여단, 제7 공병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 포병여단은 7군단의 화력을 담당하며 최신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군단 직할 부대로는 본부 근무대, 제107 정보통신단, 제517 방공대대, 제7 강습대대, 제17 화생방대, 헌병대, 통합의무대가 있는데 이 중에 제7 강습대대는 현재 대한민국 전국 유일의 공중강습부대이며 94년 개편 이전에는 707 특공 공정연대였습니다. 현재는 특공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있으나 병과는 엄연히 특공입니다. UH-60을 이용한 공중 강습을 통해 기계화 사단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기동보병의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임무가 있는데 제7 강습대대 주 임무 중 하나가 국군 교도소 탈옥수 추적 임무입니다. 그만큼 제7 강습대대는 육군의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갑부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냉전기의 유럽처럼 대규모 화력전과 기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총력전을 치를 상대도 별로 없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보병 장구류나 장병의 복지, 임금에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장의 특성 때문에 전차, 포병 등의 화력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군 7사단의 전력은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겨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 군단 단위 전력으로는 아시아에선 적수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전력 탑3권 안에서 육군 7사단을 언급할 정도로 그 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 전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한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500km 이하 단거리 발사체는 선제기습, 속전속결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군의 전통적 군사 전력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했는데 90년대 초반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당시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이 전면 철수됐고 생화학 무기도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국은 이때부터 재래식 전력을 발전시킨 반면 북한은 핵과 전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했는데요. 남북한 간 핵 전력의 균형추는 북축으로, 재래식 전력은 남축으로 기울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국내 안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공군력은 처참하고 해군력은 미지수이며 육군력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요약됩니다. 한국군 전력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남북 간 전력 비교가 정량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무기체계의 성능과 노후도, 합동전력 운용 개념 등 정성평가는 빠져있지만 북한군 병력은 2018년 12월 기준 128만여 명으로 한국군 59만 9천여 명의 2배를 넘고 전차는 한국 2,3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전투함정은 한국 100여 척, 북한 430여 척, 전투기는 한국 410여 대,
북한 810여 대로 주요 무기의 양은 한국의 2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남북 재래식 전력의 격차는 공군력에서 두드러지는데요.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구 29로 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나뉘는데요. 북한의 미구 29를 제외하면 미구 21, 미구 19 등 3세대 이하 전투기가 대부분입니다. 군사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구 29를 끝으로 북한의 전투기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4세대 전투기인 F-16 180여 대, 4.5세대인 F-15K를 59대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부터 전력화한 5세대 전투기 F-35A는 2021년까지 40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전체적인 군사력은 한국이 월등히 높지만 북한의 육군력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육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는 우리보다 2000여 대가 많습니다. 수량은 앞서지만 구형 전차가 많고 성능이 우리 군에 비해 떨어져 위협 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질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다양한 신형 전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북한군 전차 위협을 경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